자, 다음으로는 이 배우자 교차 증여 후 이익 소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금방 전에 살펴본 배우자 증여하고 사실은 사례가 대단히 비슷한데 약간만 차이 납니다. 네. 네, 약간만 차이 나는데. 선생님, 교차 증여라고 그러면은 네. 서로 증여를 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 네. 그다음에 부인은 또 남편에게 증여. 증여. 재밌겠네요. 그러고서 이익 소각을 둘 다. 네. 사실관계를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당사들이 이제 어떤 관계냐면, 회사는 주식회사 IC라는 회사인데요. 주식회사 IC라는 회사가 총 6만 주의 발행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대표이사가 45% 2만 7천 주를 갖고 있고, 부인이 2만 7천 주 45%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 외에 이제 또 등장인물이 또 10% 다른 갖고 있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 등장인물을 또 등장시키면 복잡하니까 그 등장인물에 대한 사건은 보지 않기로 하고, 요 등장인물 부인과 남편의 거래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8년 당시 6만 주였는데 대표이사 주주인 대표이사가 부인한테 증여합니다. 2018년 몇 주를 증여하느냐? 4,900주를 증여합니다. 단가는 판결문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증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2008년에 이제 부인이 이익 소각을 합니다. 이제 그냥 이익 소각을 이제 계속 감자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감자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감자 대금을 받고 이제 의제 배당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감자하고 의제 배당 해갖고 이제 이익의 대가를 부인이 수령을 했어요. 이 경우도 5월 달에 증여하고 8월 달에 소각이 감자가 일어났으니까 그 사이에 주식 가치 차이는 거의 없는 상황이겠네요. 또 동일한 상황입니다. 네. 네, 동일한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08년이 지났는데 이제 2009년 그 다음에 연도를 바꿔서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부인이 다시 남편한테 증여합니다. 2019년 7월에 몇 주를 증여하냐면 3,900주를 증여합니다. 그런데 단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4,900주하고 3,900주의 가액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주가가 좀 올랐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네. 주가가 올라서 이 금액이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배우자 공제한 다음에 이 대표이사가 이익 소각 감자를 합니다. 그래서 감자 대가를 받아요. 근데 이제 아까 살펴봤듯이 이제 그 차익이 없으니까 의제 배당으로 보지 않은 거죠. 요렇게 한 거를 세무서가 과세를 합니다. 어떻게 과세를 하냐면 2018년은 대표가 부인한테 증여해서 부인이 감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감자 대금은 부인한테 귀속됐습니다. 부인한테 귀속됐어요. 네. 2019년에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증여해서 감자하고 그 대가는 남편한테 귀속이 되었습니다. 귀속은 명확하네요. 네, 귀속은 명확한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서울지방에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요거는 연도를 달리했지만 이 전체를 통합해서 봤을 때는 각자 남편이 이익 소각할 때는 부인이 이익 소각할 때는 남편이 도관으로 사용됐다 라고 본 거예요. 도관으로 사용됐다. 특히 이 2018년과 2019년의 감자 대금이 증여 가액하고 똑같죠. 네. 4,900주, 3,900주지만 시가 평가를 하면 둘이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국세청에서는 각자 할 때는 상대편을 도관으로 통로로서만 사용했다. 귀속은 됐지만 연을 전체로 따져보면 해서 뭐 여기서 갖고 여기서 두 개를 교차했지만 이거는 좀 다르다. 도관으로 사용됐다. 그래서 각자를
각자를 과세합니다. 각자를. 즉 뭐라고 봤냐면 2018년은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해서 부인이 소각했지만 2018년에는 남편이 소각한 거다. 그러고서 그러니까 결국은 증여 거래를 부인해 버린 부인해 거네요. 버린 겁니다. 네. 대신 돈은 부인이 받았지만 그거는 그 다음 연도 소각할 때는 결국 그게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2018년은 남편이 소각했지만 대금을 2009년에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재구성한 거예요. 연도를 달리해서. 그래서 이 쟁점이 뭐냐면 연도를 달리해서 주식수가 달리하고 뭐하고 했어도 이 단계 거래의 재구성 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쟁점이 사항이 된 겁니다. 이제 당사자 주장은 뭐 똑같습니다. 아까 납세자는 뭐 이러이러한 것은 사실 뭐 주식수가 좀 차이 나고 뭐하고 이거 다 차이 난다. 네. 뿐만 아니라 아니 경제인으로서는 세금이 제일 적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해서 법에 있는 대로 한 거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제 세무서 주장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요거는 얘들이 그렇게 교차증여를 할 이유가 없어. 세금을 절세하는 거 빼고 회피할 목적이었다. 그게 아니면 이걸 할 수 없다. 그럼 선생님 앞에 보셨던 대법원 판례에서는 네. 대가의 기속이 본인한테 이루어졌으면 네. 법원 가서 납세자가 구제를 받았는데 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최초에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거래만 있었다면 앞에서 과세 판례처럼 못했겠죠. 네. 과세할 수 없었을 텐데 네.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네. 반대의 증여가 있으니까 네. 실질과세 칼이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과세청의 처분이 적법하다. 이거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네. 각자가 이익소각한 걸로 봐서 과세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이제 법원의 이제 논리가 뭐냐면 읽어보니까 이 증여한 다음에 감자한 이 결과 남편과 부인은 서로 첫째 비슷했다 금액이 비슷했다. 의제배당을 피하려고 그러면 비슷한 때 한 거다. 네, 비슷하다 금액이. 금액이 비슷하다. 그러면 실질적인 증여라고 볼 수 없다. 증여라는 게 네. 증여라는 게 A가 B로 B한테 경제적인 이익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건데 니들은 주고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이 둘은 증여의 형식을 띄었지만 이건 증여가 아니다. 상호 간의 부의 이전이 일어났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부의 이전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증여로 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네. 네.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여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받는 건 부당하다. 증여가 아니니까. 그러나 법률 형식은 증여가 맞잖아요. 그죠? 네. 서로 주고받아서. 근데 둘은 사실은 재산이 이전된 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거는 증여가 본질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이 둘의 교차 증여는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없고 오로지 배우자 증여 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된다. 두 번째, 이 배우자 증여라는 그 규정을 이용해서 오로지 소득세 경감 수단으로만 사용했다. 취득가액을 올리기 위한 올리기 수단으로만 위한, 네. 썼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종합해 보면 이 부부가 이러한 교차 증여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자전거래랑 비슷하잖아요. 네, 주고받고 자전거래인데 이 자전거래와도 같은 이런 교차 증여라는 이상한 형식을 선택할 이유가 조세 회피 목적 외에는 없다. 과세해버립니다. 과세해버립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대법 가서도 납세자 구제받지를 못했습니다. 판례인 거고요. 네. 근데 이 판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네. 이런 실질과세 원칙의 칼이라는 게 없는 상태라고 그러면 네. 현행 세법상 또는 사법상 네. 부부간의 교차 증여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사례에서 보면 최초로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게 2018년 5월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대의 부부간 거래, 부인이 남편한테 한 건 2019년 7월이었어요.
약 1년 네. 한 2개월 정도 뒤에 네. 이 거래를 각각 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걸 이제 합쳐서 네. 실질 가서 이제 칼이 이제 들이대진 건데, 우리 기업의 많은 컨설팅 현장에서 보면 이 판례를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 예를 들면 증여하고 교차 증여를 1년 뒤에 이 짧은 기간에 했기 때문에 대본에 가서 고지받지 못했다. 네네. 이거를 3년 뒤나 네. 5년 뒤에 교차 증여를 하면 네. 뭐 안전하지 않겠냐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있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논의를 할까요? 어떻게 지금 가장 의견을 좀. 저는 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적용 요건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각자의 각각 어떤 케이스 바이 사건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스토리가 중요하겠네요. 중요하다고. 그렇죠. 네, 네. 이건 말고도 저는 어떤 컨설팅이든 또는 어떤 그 절세 설계를 하든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히 그 어떤 법률 행위가 그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 다른 어떤 그 거래를 하게 된 연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가 가장 네. 중요할 수 있겠죠. 네. 제 그래서 네. 저는 그거를 거래의 당위성이라고 이제 법문에서는 많이 표현을 하는 네, 것이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스토리라고 얘기하죠. 네. 네. 저도 이런 거래 당위성이 있으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요거를 또 충분히 컨설팅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게 기간이 만약 길어서 이 사이에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력이 충분히 된다거나 제가 봤을 때 이 케이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각각의 증여를 하게 됐던 시기도 시기지만 또 그 금액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짧은 기간 안에 너네가 왔다 갔다 했던 돈이 동일하면 이게 어떻게 교차 증여야 요걸 인정됐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의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충분히 주권을 행사한 이력이 있다든지 또 기간도 어느 정도 길다든지 이런 스토리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또 문제가 안 되는 케이스들도 분명 있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간과 관련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짜고 찼다는 그런 논리, 우리 시대 말로 하면 그게 짧으면 짧을수록 그 논리가 강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개별 증여가 문제 없는 대법원 판례처럼 처음에 한 번에 이 거래를 해서 6억을 세금 거의 없겠죠. 네. 없이 인출하고 네. 그리고 뭐가 급해서 이렇게 1년 뒤에 6억을 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토리도 없이. 향후에 이런 영역이 생기면 이 선생님 네. 제대로 된 스토리 하나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네. 그 상황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겠죠.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죠. 그, 네. 그 부분은. 네. 네. 아주 그냥 의미가 있는 판례네요. 정말 이것도요. 네. 이걸 보니까 더더욱이 그냥 어떤 컨셉, 우리가 흔히 컨셉이라고 말하죠. 컨설팅 업계에서 그것만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을